우리 철강 섹터 베스트인 NH투자증권의 변종만 연구원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주린이들 예, 주식 입문자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따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예, 이게 의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요. 네. 네, 투자자들이 있어야 저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요즘에 NH에도 그 신규 계좌 네, 그렇죠. 거의 5월까지만 63만 개 터졌다면서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작년 연간으로 비대면이 한 20만 개 열렸는데 네네. 올해 5월까지만 60몇만 개 열렸다고.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사실 저도 NH 거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수료 네. 무료라. 대표적으로 그 변종만 연구원께서 보시는 게 네. 포스코, 네. 뭐 현대제철, 현대제철, 그렇죠. 또 고려아연, 고려아연, 뭐 풍산, 그다음에 요즘 핫한 또 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예, 이런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철강은 아니죠? 네, 좀 결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기본적인 업무가 네. 예, 포스코가 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원료들이나 이런 작업들을 부원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저기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소재주로 알고 계신데 아직은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철강과 관련된 이익이 훨씬 규모가 아직은 크다. 네,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꿈으로 그럼요. 주가는 네, 그렇죠. 예. 강세를 하지만 보이고 또 우리 소재는 또 어디든지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소재가 다 이게 땅에서 나오는 광물과 관련된 광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해볼 거고. 네네. 근데 사실 철강 그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포스코 최근에 한번 시가총액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 네, 많이 밀렸죠. 네. 한 2007년, 2009년 이때 거의 60조 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까지 갔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16조로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시총이 16조고 시가총액 그 코스피 내에서 순위가 16위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정말 철강 쪽이 안 좋긴 안 좋구나. 근데 이제 줄이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철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건지. 일단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안 좋은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시가총액 뭐 2위 삼성전자 거의 빅2였다가 그렇죠. 빅3였다가 뭐 그때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다가 아무리 늦어도 10위권에는 있었는데 이제 10위권 밖도 벗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전체적인 이유는 철강업이 안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제일 큽니다. 예, 어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의 한계,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더 철강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주식으로서 이런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에 좀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그렇게 보이더라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이 시점에서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유튜브 한 3, 40분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끝까지 봐야 돼? 네. 안 좋은 거 내가 뭐하러 듣고 있어야 돼? 이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주식으로서는 또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은 자꾸 이제 떨어졌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포스코가 2016년 1월 달에 15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15만 7천 원에서 2018년 1월 달에 2년 만에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때 그렇죠. 2년 만에 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주식으로서는 저점을 잘 잡으면 또 이제 한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포스코가 뭐 배당 작년 같은 경우 10,000원을 줬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뭐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뭐 4, 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요즘 뭐 제로금리 시대 은행가도 금리 뭐 지금 1%대도 없잖아요. 근데 또 회사가 시가총액은 좀 떨어졌지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포스코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또 그런 배당 투자 면에서도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요런 그죠? 라이브로 했었으면은 댓글 들어오라세요. 저 아저씨 주식 팔러 나왔다. 그때 뭐 1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포스코가 올라왔을 때 이유도 있었을 거고 떨어질 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미리 공부하고 보려면 그렇죠. 우리가 철강주 투자할 때 네. 이런 데이터, 네. 이런 흐름들을 좀 미리 보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좀 네.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거의 천기누설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이 다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레시피 방송, 레시피. 네, MTN을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유튜브 많이 하셨나 보다. 앞으로 해보려고. 진짜? 네, 농담이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가는 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는 이제 철강주의 특징을 보이는데 네. 그 투자자들이 사실은 철강 업황이 어떤지를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무슨 강판 종류도 엄청 네,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마트에서 팔질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라면, 네. 그죠? 아니면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라든가 알기 쉬운데.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매장 가서 보고 과거에 썼던 거랑 비교해 보면 야 이거 되겠다. 이 제품 잘 나왔다. 가격이 싸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철강 제품은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네. 예. 물론 우리 또 이 기자님은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또 대학생 때 또 가서 또 현장에서 네. 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해봤죠.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아르바이트 저 하신 중학교 분들, 때부터 녹화를 해봤어요. 네. 이 벽돌과 함께 쌓여 있는 게 이제 시멘트랑 이제 철근 같은 게 쌓여 있긴 그렇죠. 합니다. 네. 이런 걸 보신 분들도 사실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예. 다 이 소재로 어떤 콘크리트 벽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자동차는 관심이 많지만 자동차가 쇠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또 관심이 없어요. 자동차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디자인, 가격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업황이 어떤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철강업은요 소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강을 가지고 만드는 게 주로 자동차나 배나 그다음에 집 혹은 이제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뭐 기계 업종 혹은 또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이 업황이 좋은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전방산업.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방산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전방산업을 우리 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애널리스트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하실 텐데 뭐 건설 애널리스트, 조선 애널리스트,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철강업이 이 정도 분위기에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나왔던 네네. 조선산업연구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선업을 보기 위해선 에너지 동향도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철강을 보기 위해선 그 조선도 봐야 되고 그렇죠. 조선을 보기 위해선 에너지도 봐야 되고 해서 주식 투자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노하우는 좀 뒷부분에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떤 걸요? 아니 그냥 상관없어요. 대중 나가실까 봐. 누가? 그것만 보고 이제 알맹이 들었다 하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기자님께서 이렇게 관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면 좋은데 그런 일을 아마 그런 업황을 파악하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경제면, 신문 경제면을 보면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늘 안 좋죠. 기사만 보면. 기사만 보면 늘 안 좋은데. 신문 보면 늘 안 좋아요. 근데 숫자를 잘 보시면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주요 경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요. 거기에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 따라간다. 그렇죠. 그거 따라갑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또 내려가면 안 좋아지는 거고 이걸로 보시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쉽다. 전체를 아우러서 보는 데이터 중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철강 애널리스트지만 이거 와서 좀 매크로적인 얘기만 좀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이 산업은 무엇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돼.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야 되고 그러면 철광석 가격도 올라야 되고 이럴 때 철강 업황이 좋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철광석 가격은 오르는데 철강 제품 가격은 제대로 못 오르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판단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마진 차원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철광석 가격 동향이 어떤지, 철강 제품 가격 동향이 어떤지, 전방산업 어떤지 이런 걸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전반적인 경기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이런 걸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질 때는 예,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철강주는 대체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 그럼 않습니까? 철강주는 네,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 철광석 동향 같은 거는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봐야 돼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철광석 가격은요. 네.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철광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철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광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은 경제성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땅을 깊이 파야 된다든가 이렇게 땅을 엄청 많이 흙을 퍼야 그 중에 조금 들어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철광석은 주로 호주나 예. 브라질 예.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한번 그냥 푸면 노총광이에요, 노총광. 그냥 흙을 부어서 그냥 덤프트럭에 담으면 그게 철광석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예. 뭐 따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배에 싣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로 보면 유럽이나 땅 파서 장사하는. 그렇죠. 예. 예.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데이터 장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블룸버그 같은 데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예, 유럽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 업체, 그 광물과 관련된 데이터 업체들 아니면 뭐 중국이 워낙 철광석을 많이 수입하니까 철광석 중국도 철광석과 철강 제품 관련된 데이터만 팔아서 또 사업을 하는 또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그 데이터를 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예, 그거는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예, 간접적으로 좀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약간 좀 한 발 늦기는 하지만 네네. 뭐 현실적으로 뭐 비싼 돈 내고 블룸버그 단말기 쓰시는 분들이야 뭐 바로바로 보실 그렇죠. 수는 예,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미리 좀 느낌상 알고 싶다면 GDP 성장률과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처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강 네. 종류도 네. 산업별로 다 이제 포진이 네. 돼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철강 설비들은 한 번 어떤 제품을 만들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그 참 변경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원래 디자인된 그 설비에 따라서 제품을 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생산 캐파 대비 가동률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구성을 많이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하나의 고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만들어내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라인 그 다음 단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인들이 쭉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라인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약간 시계를 돌려서 보면 네. 지금 슈퍼겜이 되신 분들 중에 네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 네. 철강주에 투자해서 슈퍼겜이 되신 분들이 되게 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뭐 조선도 좋았고 그렇죠. 건설도 좋았고 네. 자동차도 좋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베이스가 되는 철강이 안 좋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들 버셨는데 네.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네. 이제부터 좀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때 이제 좋은 경험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한번 또 기대를 하셨던 게 카타르에서 LNG선 수주 예. 뉴스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뭐 조선주 조선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하신 2000년대에 특히 2008년 그때 뭐 중국이 원자재 블랙홀이라고 할 때 그때 보면 조선주들이 엄청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덩달아서 수혜를 받던 게 이제 철강 업체들이 조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후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 카타르에서 LNG선을 저렇게 많이 수주한다고 하니 다시 조선업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조선의 철강을 공급하는 후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일단은 그때보다는 배를 만드는 양도 많이 줄었고 또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한 10여 년 지나는 사이에 아까 제가 제품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렵다고 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가동력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좀 그때보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후판의 수익성도 이미 워낙 안 좋아요. 대부분 적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이게 철강 업체들의 실적을 확 턴어라운드 시키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과거랑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 철강 소비량 자체가 증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내 상황에 의해서 어떤 철강업이 좋아지고 양적인 성장을 바라고 이러면 좀 어렵고요. 지금은 글로벌 경기, 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그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길목을 역시나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그렇죠. 거시 지표를 네. 좀 기다리면서 봐야 되고 종목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네, 통산, 통산. 포스코 케미칼 대표님 예. 이 정도 이제 보고 네. 계시는데 네. 혹시 그 중에 뭐 토픽? 네. 저희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탑픽이라고 하면 뭐 이걸 몇 년 정도를 보고 할 거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한 뭐 6개월에서 12개월 그쵸. 이 정도 보고 추천을 하는데 저희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고려아연 혹은 고려아연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저희 뭐 머니투데이 방송 이런 증권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네. 항상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고려아연, 네, 맞습니다. 금값 올라가면 고려아연,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거의 등식화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고려아연, 포스코라는 회사보다 더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는 게 또 사실 고려아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을 보면 이제 아연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아연은 뭐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아연, 우리 그 집에 있는 영양제 또 영양제 아연이 있죠. 있습니다. 아연 많죠. 그 예. 영양제에 아연을 만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연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제 철의 도금제예요. 그래서 철강 제품이 녹슬지 않게끔 네네네네. 철은 그냥 놔두면 공기 중에 그죠. 산소와 반응해서 녹이 슬잖아요. 산화되죠. 예. 예, 그렇게 안 돼요. 만약에 아연 도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들이 다 녹이 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철강 경기랑 연동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럴 때가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려아연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때문에 지금 사실 고려아연의 주요 수익원이 뭐 이렇게 광산으로부터 받는 뭐 재련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재련할 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광산이 주거든요. 네. 그게 좀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금을 재련할 때요? 아니 그 아연이나 연, 정광, 돌덩어리를 재련할 때 네. 거기서 광산에서 일부 이제 재련 수수료라는 걸 떼고 원가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 재련 수수료를 광산이 재련소한테 주죠. 광산이 재련소에게 고려아연은 재련소니까. 그게 좀 하나의 수익원이고 두 번째 수익원이 금속 가격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수익이 좀 발생을 해요. 내가 사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혹은 내가 광산한테 원가를 100%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다 100% 재련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일부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 그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양은 같더라도 이익은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마진이 좋아지네. 네, 그런 부분이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금과 은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건 사실 금과 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요. 부산물. 고려아연 하면 이제 금하고 연동을 시키는데 사실은 금보다는 은이 더 많습니다. 고려아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금은 10%가 안 되고요. 뭐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은은 거의 20%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 더 훨씬 더 매출 비중이 크고 이익 기여도 높고요. 그러면은 고려아연이 금하고 은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건 금하고 은이 필요한 사람들이 파는 거죠. 금하고 은을 생산하는 거는 고려아연의 목적은 금하고 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서 금과 은이 들어있는 정광을 사오는 게 아니고요. 아연하고 연이라고 하는 납이죠. 납 정광을 사오는데 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물렁물렁한 금속 있잖아요. 그게 납입니다. 그 우리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축전지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용도인데 근데 이게 금하고 은이요. 아연 정광에도 은이 좀 일부 들어있긴 한데 연 정광, 그러니까 납 정광, 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오는 돌덩어리 안에 금하고 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산물로 생산을 해냅니다. 원래는 아연하고 납을 생산하기 위해서 호주나 남미에서 그 돌덩어리를 사오는데 특히 그 안에 은과 금이 묻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려아연이 추출을 해서 이제 그거 이제 뭐 주로 사가는 데는 종합상사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사가는데 꼭 먹고 알 먹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공짜는 아니에요. 광산한테 거기 들어있는 것만큼 또 돈을 냅니다.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회수를 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진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과 은 가격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조금 더 이제 매크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제 2000년대에 철강 경기 좋고 이럴 때 말씀하셨는데 철강 경기 좋았을 때 끝이 뭐였습니까? 철강 경기 좋았을 때 2000년대 금융위기였어요. 2008년 터지면서 그냥 다 같이 서브프라임업이 터지면서 그때였어요. 건설 시장 죽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금하고 은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이제 금값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연준에서 돈을 엄청 풀었었고 네.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었고 그래서 그때도 금값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900불 정도에서 예. 2008년도에 2011년에 2,000불까지 갔어요. 지금은 1,700달러 1,700불입니다. 예. 은값은요 그때 한 9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50달러까지 갔었어요. 예. 지금은 은값은 한 17불 정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2011년에 비하면 금값은 이미 한 2,000불 대비 한 1,700불에 와 있고 네. 은값은 50불 대비 17불밖에 안 왔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에는 금보다는 은의 비중이 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연준이 돈을 푼 게 이제 시작됐어요. 예. 그때도 한 금방 막 한두 달 만에 다 오른 게 아니고 예. 한 3년에 걸쳐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금값이나 은값, 특히 은값이 아직 금보다는 덜 오른 걸로 보이는 은값이 올라가 주면 예, 고려안이 상당히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금은 또 이제 귀금속이긴 하지만 은은 약간 산업재에 속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산업이 좋아질수록 또 은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도 예, 있고. 그게 사실 지금은 좀 동전의 양면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기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은은 절반 정도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네. 절반 정도는 이제 귀금속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은값이 금값보다 대비해서 덜 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산업용에 대한 어떤 은의 수요 이런 것들이 네. 줄어들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요 단계를 지나서 유동성이 계속 풀려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걱정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은값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번 크게 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고려한 주가는 한번 예전에도 그때 2008년 11년에도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은값 상승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한번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예. 기초적으로 이제 아연 도금을 바탕으로 하고 그렇죠, 네. 또 금값이 올라갈 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안전자산의 이제 선호 심리가 강해질 때 오히려 여기는 주식이기는 한데 그게 약간 또 해지가 되는 측면이 있고 산업이 좋아질 때 또 은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면 거기서 또 수익이 좋아지는 한번 그는 이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그 뭐 재무제표라든지 손익을 좀 보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남자분들 조금 이제 잘 아시는 풍산. 풍산은 이제 구리 쪽이 많죠. 맞습니다. 총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풍산을 또 이제 테마주로서는 이제 방산을 하기 때문에 그죠? 예, 또 이제 국방 테마. 국방 테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전쟁 테마주로 좀 그렇죠. 말이 좀 무섭기는 한데 뭐 물론 뭐 빅텍, 스페코 이런 데에 비하면 약하지만 풍산은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리 사업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우리 탄알 만드는 그 방산 사업 부분이 있는데 구리 산업은 그렇습니다. 구리는 고려안하고 약간은 좀 다른데 뭐 재련소의 기능보다는 재련된 구리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쓰시는데 저도 없는데 주머니에 동전 있잖아요. 동전 소재 이것도 다 금속으로 만드니까 그게 구리 합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그것도 이제 납품을 하고 또 우리 각 집에서 쓰이는 뭐 각종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안에 다 구리선이 다 있어요. 그 구리선이 얇은 판을 갖다가 쪼개서 만드는 거거든요. 뭐 PCB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여기서 파는 구리판을 사다가 짧게 잘라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요즘도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그 에어컨에도 보면 이제 그 구리 선이 있어요. 저기 이제 가스관, 냉매관, 그런 거 다 구리관이잖아요. 엄청 비싸요, 그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듭니다. 풍산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구리 사업부문인데 구리 사업부문은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돈을 벌고 떨어지면 돈을 못 벌어요. 구리의 다른 말이 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은 동할 때 동. 맞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거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막 도둑들이 무슨 뭐 맨홀 뚜껑을 훔쳐가네, 뭐 어디 문짝을 뜯어가네. 그렇죠. 뭐 구리로 만들어진 어떤 커다란 뭐 이 문짝 같은 거 뜯어가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방산 사업 부분인데 방산 쪽은 아마 남자분들은 이제 기자님도 군대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사격도 잘하고. 사격 잘해서 전화 통화. 그럼 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5.56mm 탄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군대에 쓰는 탄알들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일단 150mm 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구경 탈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풍산이 좋아질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총알을 더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군인 육군 수는 줄인다고 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동전도 잘 안 쓰게 돼 있고 그러면 풍산은 어떻게? 일단은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런 걸 기다려 봐야 되고요. 산업재들. 그다음에 방산 쪽은 사실
성장성이 크다기보다는 어쨌든 군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또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방산 부분이 다 국내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방부에도 납품을 하지만 방산 매출의 30% 정도는 수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해외 고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요즘 또 재밌는 게 있었죠.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저희는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뭐 라면이나 쌀 같은 걸 확보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일단 총알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죠? 아시죠? 총기 매장에 줄 쫙 서 있더라고요. 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좀 가수요가 발생도 하기도 합니다. 가수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쵸. 일반적으로 방산 사업은 좀 꾸준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고 구리 사업은 좀 구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풍사는 그리고 투자 의견 요즘에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희 풍사는 뭐 투자 의견은 홀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은 했지만 문제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풍산이 판매하는 제품의 양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광산들이 구리를 생산을 못 한다는 우려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중립 의견인 풍산을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렇죠. 혹시 나중에 구리 가격과 또 방산 수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이제 그럼요. 우리가 사업 구조를 알고 계셔야죠. 사업 구조를 알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사업 보고서 보는 취미가 들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좋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풍산이 지금은 투자 의견 중립이지만 한번 사업 보고서 열어서 진짜 총알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 이제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철강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원재료 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핫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가 이름을 한번 바꿨죠. 포스코 캠텍이었고요. 포스코 캠텍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이름 바꾼 거죠. 포스렉이라는 이름도 썼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캠텍이었다가 이제 케미칼 부분을 좀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이름을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투자 의견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바인데 저희 목표 주가 거의 근접 조금 넘어섰네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뭐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대형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투자 많이 한다고 하고 네, 또 맞습니다. 많이 생산한다고. 뭐 이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다들 논의하면서 처음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많을 거다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전기차 쪽을 좀 더 지원하는 어차피 바뀔 거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으면서 또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1,000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로켓처럼. 그렇죠. 그런 성공을 보여주니까 이건 2차 전지 시장은 되겠구나.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이 따라가는데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 그냥 몇 주를 한번 그냥 호기심 삼아 공부해 보려고 사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홀드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 산업이 뭐 철강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표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회사 구성을 보면 이제 아직은 실적의 많은 부분은 그 철강과 관련된 쪽에서 나오니까 약간 괴리가 있어요. 주가는 막 가는데 실적이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앞으로 매출액이 커지고 회사에서 이제 이익 비중이 커지는 거는 이제 또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2차 전지 쪽이 많이 확실히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괴리가 발생하니까 뭐 우리 기자님처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회사는 좋고 성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사두시고 그냥 관심을 끄셔야 돼요. 괜히 성장 산업에 있는 것들. 그렇죠. 괜히 분기 실적 따져보고 막 연간 실적 얼마 나올까 이런 고민하면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럼 주가는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맞습니다. 저도 다른 포스코 케미칼 말고 다른 성장 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한 번 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니까 그 예상치가 너무 높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주가가 부러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한 10몇 %, 20%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 것 같아 하고 거기서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또 서서히 어느 우상향을 순간 하면서 또 바닥을 어느 순간 잡고, 전고점을 또 예, 돌파하면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봐서는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기 실적이나 실적에 그 너무 좀 집착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성을 보여주는 뉴스들을 계속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근에도 보면 NCMA 쪽에 양극재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NSMA요? NCMA. NCMA? 예, 요건 좀 조금 이제 2차 전지 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줄 모를 텐데, 네. 어쨌든 뭐 양극재 쪽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예. 어드밴스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미래에 좀 생산될 제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뉴스가 나오고 또 증설 뉴스가 나옵니다. 증설. 그러니까 생산 능력 캐파를 이제 현재 얼마인데 어디다가 얼마를 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을 또 짓겠다 이런 기사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 투자에는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성장주거든요. 그렇죠. 저금리는 뭐 생각해 보시기에 금리가 낮으니까 뭐 배당주 사야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낮다는 건 그만큼 자본 비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을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말고, 당장 짧은 실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회사가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성장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지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컨셉 매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트렌드 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그렇죠. 맞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분들은 되게 조금 오히려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팀장도 맡고 계시죠? 그 해외 기업 팀장.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담당하지만 해외 기업도 담당하고 계셔서 약간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해외 주식 NH도 많이 리서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중에도 뭐 철강, 비철금속 기업들도 좀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쓰신 게 뭐 일본의 니폰 스틸, 네, 맞습니다. 중국의 화우 코발트, 보산 철강, 미국의 뉴코르? 뉴코. 뉴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뉴코.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네.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철강 금속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철강 업체들 주가, 우리나라 포스코,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뉴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신 US 스틸,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니폰 스틸이 이제 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신일본 제철. 중국의 이제 보산 철강, 바오 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차트만 보시면요, 이게 포스코 건지 일본 제철인지 헷갈립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혹은 좀 어떤 글로벌리 규모가 좀 큰 뭐 위에서부터 탑 순위를 따졌을 때 10위권 내에 있는 철강사들 주가는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 철강 회사 중에 어떤 성장성에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려면 성장률이 높은 나라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나라에서 국내 MS를 거의 50% 이상 가져가는 회사들이 있다면 사실 그런 걸 찾아보는 게 나으십니다. 우리나라 막 7, 80년대. 네, 그렇죠. 포스코가 처음 생겨서 막 성장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철강주는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큰 회사들은 이미 주가 흐름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 만약에 정말 찾고 싶으면 예전에 좋았던 철강주에 대해서 좀 아시고 철강 역사를 좀 아시면 그런 이제 성장률이 5%, 6%씩 나오는 국가 중에서 그 나라에서 철강 사업을 하는 대표 기업을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혹시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언급하셨던 해외 신흥국 철강 기업들이 좀 있었나요? 어떤 거 있지? 저희가 사실은 신흥국 회사들은 재무제표가 그렇게 아주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건 사실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시라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트남의 호아팟 그룹이라고 있어요. 호아팟 그룹이라고 있는데 베트남의 가장 큰 철강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뭐 크라카타우 스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크라카타우 이거 다 한글로 쓰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런 회사들이 크라카타우 스틸은 이제 포스코랑 같이 합작해서 인도네시아 고로도 하나 갖고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약간
정부 지분이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언제 좀 그 적당한 시기에 사볼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마 철강주를 좀 롱텀리 장기 투자하셔서 이렇게 하기에는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기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에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증시가 아니다 보니까 정부의 네. 접근성도 떨어질 네, 수 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리스크가 있죠. 네.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도 당연히 네, 감안하셔야 맞습니다. 돼요. 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면피하는 겁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좀 당부하고 싶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꿀팁을 드리고 싶다. 아, 네.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철강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한 3%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뭐, 예, 그리고 마이너스 된다고. 그렇죠.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철강 산업 같은 데서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다만 과거에 철강업에 뭐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제 최근의 경험을 보면 상승 하락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철강 기업이 이익을 얼마 내고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가 상승 사이클인지 하락 사이클인지 이걸 잘 보고 판단하시고 들어가면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철강 기업들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변수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이걸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경제 성장률이 과연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게 먼저고 그러고 나서 좋아질 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이 철강 금속 기업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변종만 위원님 모실 때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철광석은 약간 철광석 데이터나 아니면 판가 데이터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주 투자가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시 지표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거시 데이터들만 그렇죠. 보면 또 의외로 쉽게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기자님은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 철강 섹터를 맡고 있고 지금 해외 기업 팀장 맡고 있는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철강 섹터 베스트를 차지하신 변종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